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골드 디렉터 책 좀 씹는 여자 김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원래 한서영 골드님께서 해주셨는데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번 주엔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너무 반갑고 좋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플라이어 보셨나요? 완전 그로잉업 축제였죠. 저희가 오늘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긴 하지만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승급하신 리더님들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싶어요. 불러봐도 되겠죠? 네. 자, 먼저 골드 디렉터로 승급하신 민지영 리더님, 이미애 리더님, 두경미 리더님, 고진옥, 안장재 리더님, 배수빈 리더님, 한현정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루비 디렉터로 승급하신 오종환, 박현선 리더님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에메랄드 디렉터로 승급하신 너무나 예쁜 우리 공은연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승급하신 안시현, 김봉원 스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 그룹의 최고 스폰서님이시죠. 14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승급하신 박청자 현학범 스폰서님 여기 계시진 않지만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 비전이 되는 것 같고 박수 쳐주신 여러분들 그 박수 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쵸? 네. 네. 기쁜 마음으로 그럼 오늘 책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같이 읽어보고 있는 책 제목이 뭐죠? 회복 탄력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이론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책을 읽는 거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책을 본다. 나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책을 본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주차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조절 능력이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가 마음이 시련 때문에 꺼졌을 때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탄력성 있게 딱 세우려면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대인관계에서도 기복이 없이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요소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기조절 능력이란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책으로 보게 되면 이제 95페이지 오늘 저희가 함께 할 건데요. 자기조절 능력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그리고 원인 분석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력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지 보면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이것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맞아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다 놔버리고 싶어, 울어버리고 싶어, 화내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막 이런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기조절 능력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 마음이 무엇일까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도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책에서 보면요. 하워드 가드너 이야기가 여러 페이지에 나와요. 이 자기조절 능력 에 들어가는 감정조절, 충동통제,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인성지능에 해당을 하고 또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의 감성지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Q 얘기까지 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중지능 이론을 하워드 가즈너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의 지능을 뭐로 생각했을까? 루이스 터먼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집스럽게 IQ라는 것이 사람의 성취도, 그 사람의 성공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실험이 이제 실패라기보다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루이스 터먼도 인정을 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하워드 가즈너가 말한 대로 어떤 내용일까? 우리 노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능은 IQ로 이렇게 딱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8가지, 적어도 8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8가지가 뭐냐면 언어지능, 또 논리 수학지능, 그리고 시각공간지능, 그리고 음악지능, 그리고 신체운동지능, 자연지능, 대인지능, 그리고 8번째 자기이해지능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워드 가즈너가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보는 우리들은 어때요? 너무나 공감이 가죠. 사람들은 다 각각의 이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 중에 무언가 하나 특출난 것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특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 책에서 제가 본 건데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지능만 가지고 두드러지게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 한 2가지, 3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예로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제 김연아와 박태환을 비교한 얘기였어요. 다중지능 이론으로. 근데 둘 다 어떤 능력이 발달했을까요? 5번 신체운동지능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까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비슷한데 박태환은 언어지능이 또 비슷하게 발달한 사람이었고 김연아는 음악지능이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하는 걸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요. 박태환은 인터뷰할 때 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말을 길게 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담백하게 인터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발달한 박태환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이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에서 몇 가지 나의 지능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만이 알고 있는. 네, 없진 않겠죠. 자, 그런데 이제 책에 보면요. 190, 잠깐만요. 노안이 왔어. 105페이지에 보면 EBS 아이의 사생활 그게 예를 들어 나오면서 뭐 어떤 선수라든지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제 인물들이 예를 들어 나와요. 되게 특출난 사람들이고 이 다중지능 이론에 해당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105페이지 밑부분에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 이들 모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해당 분야가 있지만 그것과 함께 모두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라는 사실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특기를 더 잘 살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저희도 나를 잘 이해하려는 능력을 타고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하려는데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이해 지능의 중요성은 이런 거예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건 뭐와 같냐면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것. 그래서 이건 곧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타인과 내가 막 섞여버리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감정 조절 능력, 오늘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의
하나하나 항목별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108페이지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자기 조절력. 그래서 감정 조절력. 감정을 조절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지? 벌써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런 습관을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촛불 문제와 사탕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촛불을 뭐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진 것으로 그때 아주 코미디 영화를 재미있게 본 그룹이 문제 해결을 빠르게 했다라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됐을 때 사람이 훨씬 더 생각의 유연성이 생기면서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뭐 111페이지 맨 위에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하려면 이라고 나왔죠. 어려워 보이지만 기능적 고정성이란 뭘까? 이 초를 세우는 이 문제에서 기능적 고정성을 생각한다면 그 이렇게 앞정이 들어있던 상자는 사실 물건을 담아두는 게 고정적 기능이죠. 기능적 고정성.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그룹이. 앞정을 쏟아내고 거기다가 초를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이 좀 어렵게 표현이 되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촛불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능력을 잘 해결했다라는 사례, 그리고 의사들이 별거 아닌 그 사탕 한 봉지에도 진단을 잘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진단을 빠르게 인정하는 유연성까지도 보였다라는 그런 사례를 말해주면서 긍정적 정서가, 자, 11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촛불과 의사들의 그 사탕, 그걸 예를 들고 나서 긍정적 정서는 일반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능력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긍정적 정서를 내가 늘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생활이 유쾌하겠고 내가 하는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115페이지 윗부분에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정서는 좋은 점을 많이 말해주죠.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걸 밝혀냈다. 뭐 도파민 효과라는 이론이라고도 이제 제시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 촛불이나 사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정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긍정적 정서를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구글이라는 기업의 사례도 나와 있죠. 뻔 경영, 그래서 즐겁지 않으면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121페이지에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죠? 네, 121페이지 윗단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사탕을 줘서 긍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은 늘 나한테 올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지만 그때 이 책을 읽고 인지한 사람들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사탕을 바로 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긍정적인 정서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습관화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습관화되면, 그렇죠.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습관화가 된다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정서로 가고 있구나. 다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탕을 바로바로 주어주는 것. 그래서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결국 세상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결국 세상은 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번째, 충동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동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통제, 억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참지 말고 즐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목만 봤을 때는 무슨 얘기지? 궁금해질 수 있는데 그 12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우리는 공감이 되죠.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 그런데 충동 통제력은 옆 페이지로 가서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충동 통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례들은 외부에서 강요된 충동 통제력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놀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이런 통제를 이미 시켜버린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 원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뭐 어떤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걸 미리 통제를 시켜버리면 그 결과로 가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례들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율성이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행복.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감정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지고 어떤 게 가지고 온다? 외부에서 오는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성. 그래서 자율성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소제목 아래 자율성에 기반한 충동 통제력이야말로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나로 대입해서 보면 좋겠죠?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통제해 나가면서 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고진감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참고 견디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뭐 사례와 연구 결과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6페이지로 가보면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소제목 136페이지요.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 이런 음식을 이제 먹으면 좋은데 맛없는 음식에 빗대어서 얘기한 게 바로 목표를 향해서 꾹꾹 참고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버드 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를 끈 긍정 심리학 강의로 유명한 탈 벤샤 하르는 미래의 달콤한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식의 삶의 태도를 채식주의자의 맛없는 음식이라고 빗대어 이야기했다. 지금 당장 맛은 없지만 훗날 내 몸에 좋기 때문에 꼭 참고 먹는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불행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137페이지 중간 단락에 지금 입맛에도 딱 맞고 훗날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은 없을까? 있다. 그것이 바로 탈벤 샤하르가 말하는 이상적인 최고의 음식이다. 바로 이러한 음식을 먹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자, 먹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복하면서도 현재의 행복이 훗날의 더 큰 행복과 성취를 보장해주는 삶. 그러니까 그 아래줄을 가볼게요. 지금 행복하면서도 미래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네. 지금 내 행복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꾹꾹 누르지 말고. 자, 성공하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도
순간순간,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산에 오르는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고통으로 다가온다. 모든 발걸음. 사실 이러한 발걸음 하나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모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도 참아야 할 괴로움으로 여겨진다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괴로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나의 삶은 뭐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이 곧 나의 삶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에요.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지만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면 그 과정을 즐기고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칙센트 미아이가 말하는 몰입 혹은 최적의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기보다는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냥 정말 단순한 예로 산을 올라갈 때 산 정상만 생각하고 힘든데 내 호흡만 느끼면서 막 헉헉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도 좀 보고 가을로 물든 뭐 나뭇잎도 좀 보고 옆 사람의 뭐 표정도 얘기도 좀 나누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을 내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악착같이 나를 지키는 그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인 분석력이 나와 있어요. 원인 분석력이란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원인이 있어. 그런데 그 결과만 보고 내가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랬을 땐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나의 감정이 이렇지라는 그 원인을 좀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책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냥 막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나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손을 잡아서 올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이성적인 것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은 부정적인 사건을 첫 부분이에요. 스토리텔링 ABC 아래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늘 스스로 좌절하고 많은 사람이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네. 또 너무 낙천적이어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넘어가서 1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상황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바로 밑에 긍정성을 향상시켜서 긍정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 나에게 다가온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루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약간은 아까 그 사탕과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소제목으로 인간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나의 시간들이 다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이 사건들만 났을 때는 그냥 그런 사건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스토리로 한 문장으로 말했을 때는 음, 의미가 부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내용이 들어간 이야기. 그래서 144페이지 윗단락 몇째 줄일까? 둘, 네, 여섯째 줄에
에피소드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정체성을 이루는 기억이며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진다. 자, 에피소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내가 다시 떠올릴 때는 나의 감정하고 같이 버무려져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단 한 문장이라도. 그래서 14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점심시간 후에 나는 오늘 점심 때 친구들과 만나서 냉면을 먹고 헤어졌다. 이게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 밑에 나와 있는 옷을 입고 뭐 컴퓨터를 끄고 이런 사건들 중에 나는 이것만 딱 건져 올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스토리텔링 하지만 우리가 정신줄을 잡아야 될 것은 이 스토리텔링을 내가 긍정적인 것으로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대로 나의 그 삶,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살아가는 법은 요령이 나와 있죠. 147페이지 이야기를 제대로 살아가는 법. 첫째, 개인성, 둘째, 영속성, 셋째, 보편성. 무슨 말일까요? 개인성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요거를 그 사건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결쪽으로 갈 것인지 정하라는 거거든요. 영속성은 항상인가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인가, 그리고 보편성은 모든 때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쪽인가, 그거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48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크게 생각하고, 또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유 남도 그래, 이번만 그럼 어쩌다가 이번 일만 그렇지 라는 식으로 축소를 해버린다. 늘상 이런 마음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스토리텔링을 비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만 그래, 항상 그랬어, 아 정말 누구나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나만 그런 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번만 그런 거지. 어쩌다가 그런 걸 거야. 뭐 이렇게 딱 가볍게 정리를 해 나간다.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뭐 나만 그렇겠어? 어쩌다가 이번만 그런 거야. 특별한 일이지. 늘상 이렇진 않아. 이렇게 그걸 되게 폄하하죠. 그런데 낙관적인 사람은 와, 나는 역시 언제나 이래.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하고 해서 예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나는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원인 분석력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빠르게 했는데 뭐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